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자영업자들의 이런 상황이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한참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대출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작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요즘에 경제 관련된 유튜브 쪽을 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상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자영업자들의 이런 상황이 단지 자영업자들만의 상황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이 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냐? 지금 개인 사업자의 대출 24년 기준으로 1124조 원,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대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이 대출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일단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년 사이에 약 29%가 증가했습니다. 다중 채무자라는 건 뭐냐면요, 돈을 빌린 기관 여러 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이만큼 빌리고, 또 저 은행에서 이만큼 빌리고, 또 저 은행에서 이만큼 빌리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다중 채무자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1금융권에서 빌릴 때, 잘 보시면 빌릴 때 여유분을 남기고 사실 대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최대 한도로 다 받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웬만하면 해주는 만큼, 그리고 사실 그 대출의 최대 한도가 어떤 내가 필요한 자금에 만족할 정도로 다 막 여유 있게 나오는 정도로 한도가 주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도를 최대한, 그러니까 1금융권 은행에서 땡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중채무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이만큼, 신한은행에서 이만큼, 기업은행에서 이만큼, 이렇게 빌렸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은행에서 이만큼, 그 다음에 OK저축은행 이런 데서 이만큼, 이렇게 빌렸을 확률이 많을까요? 실제로는 다중채무자는 대부분 다 1금융권, 그 다음에 2금융, 3금융권에서 빌립니다. 제가 이제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봤는데, 1금융권에서 한도가 꽉 차잖아요. 그럼 절대 안 빌려줍니다. 추가로 안 빌려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문자가 딱 와요. 뭐예요? 어디 저축은행에서. 평상시에는 문자가 안 와요. 안 오는데 내가 은행에 막 뭔가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딱 문자가 와요. 얼마 대출 가능.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2금융까지 가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안 빌리거든요. 근데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가서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자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돌려막기를 해요. 돌려막기 하면 무조건 빵꾸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자들이 지금 24년 기준으로 약 14만 6천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대비 1년 동안 무려 41%가 증가한 수치예요. 연체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잠재적 연체자, 그냥 자영업자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짜
안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자 건수를 봤는데 2020년에 89만, 21년에 88만, 22년에 86만.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89만 명의 폐업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이제 절정기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자가 줄어듭니다. 89만에서 88만, 86만으로 줄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23년부터 증가해요. 98만, 86만에서 98만으로 갑자기 증가를 하고 지금 24년은 아직 완벽하게 추계가 안 됐는데 예상치가 지금 100만을 넘을 예정입니다. 사실 자영업자한테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죠. 근데 오히려 지금 폐업자 수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 때 이제 발생하자마자 많이 폐업을 했다가 오히려 폐업자 수가 줄어.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는 없어졌는데 지금 폐업자 수가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 정책적으로 뭘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요. 코로나 때 사람이 모이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자영업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정부에서 이제 뭘 했냐? 두 가지 크게 이제 보면 지원금을 줬죠. 그 다음에 지역화폐를 풀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배달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게 이때 현금을 주거나 이러지 않고요. 대부분 뭘 했냐면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늘려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자, 무이자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아주 저렴한 저리로 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실 코로나의 자영업이 호황 아닌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게 여러분들이 원리를 보면 배달업계가 참 저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어려워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배달업계가 생기기 전에는 배달은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딱 그 판매 비용을 고스란히 자기 것화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배달업계가 끼어들죠. 근데 배달업계가 끼어드는 게 뭐가 문제냐면 시장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하면 참 무서운 게 그게 소비자는 일단 편리성을 무기로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배달업계들이 거의 무료 배달로 시장 장악을 해버립니다. 광고를 때리면서 무료 배달로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여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달을 막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하냐?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시장 장악을 하기 위해서 손해보면서 플랫폼 사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시장 장악을 하면 수수료를 소비자들과 상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자영업자들은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홍보에서 뒤떨어지면 장사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내더라도 배달업계 쪽에 일종의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등재를 안 하면 여기는 망하는 겁니다. 무조건 망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플랫폼을 찾아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업체에다 주문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갈 때도 이런 데를 통해서 내가 인지하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 등재가 안 돼 있고 홍보를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 사업자에서 배달비 포함해서 약 10,000원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자, 우리가 10,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10,000원짜리 내면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10,000원을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이게 통했던 게 지역화폐 역할이 꽤 컸죠. 지역화폐를 파니까 모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공짜로 생긴 돈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배달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써요.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수수료를 조금씩 올리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걸 거부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약간씩 변하는 거에 거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사실 공짜로 들어온 돈 쓸 때는 그렇게 아깝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시간과 지역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도 이걸 그냥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썼는데 이제 지역화폐가 없어요. 내 돈을 써야 돼. 근데 여기에 배달비 수수료나 이게 오르고 음식비가 올라가서 이제 직접 가서 먹어도 음식비가 터무니없이 올라갔어요. 자영업자들이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음식값을 올려버렸잖아요.
이래서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양쪽을 뺏어먹는 경제에 있어서 악한 구조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이 산업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사실 이 플랫폼 사업이 약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 1대1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1대1 매칭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게 자영업자예요. 1대1 매칭이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 광고를 통해서 이 둘 간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둘에게 일종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데? 이러면서 지금 자영업자 시장이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덩달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이 플랫폼 사업자들도 같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수수료를 또 더 올리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영업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IMF다. 매년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올해가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20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20년 동안 똑같이 자영업자들 어렵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번에는 다른 겁니다. 진짜 어려워.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산업 구조의 일종의 파괴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가격을 감당 못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있고 계속 이 중간에서 피를 빨아먹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가 주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조사를 하고 보면은 실제로 사업자 대출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항목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자영업이 어려워서 그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하다 지금 망해가고 연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한참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대출을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켰는데 잘 보시면 대출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이 뭐냐면 바로 사업자 대출이에요. 부동산 투자자가 회사원만 있습니까? 그냥 뭐 사업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의 30%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부동산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작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사실 이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여기서 얻은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가지고 이익이 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뒤늦게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을 수 있고 문제는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부동산에서 제가 투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빠져나오고 싶을 때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수익을 보고 팔아야 내가 이걸 메꾸는데 수익을 보고 팔 수가 없는 상황. 아니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팔리는 상황. 돈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어요.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자영업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생겨야 이 이자를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중채무자들이 늘고 있고 여기서 연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업에서 출발한 연체가 부동산 보유자일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부동산 사는데 썼던 사업자 대출도 연체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숨어있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의 일종의 부도죠. 연체되고 빚을 못 갚고 잠재적 이 사람들이 실제화되는 순간 이게 이제 지금은 하나둘씩 나오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약간 들불처럼 생겨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영업자 시장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냥 일종의 그들만의 세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자영업 대출이 위험해지면 이게 여파가 뭐 부동산 금융에도 영향을 줘서,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접적 연관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 얘기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사업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검증할 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사업자만 있으면 대출을 다 해줬어요. 심지어는 그 사업자들 막 이자 대신 내주라고 현금으로 지원도 막 해줬어요.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데 사업자만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산업 구조에서 그 원인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그냥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뭐가 창출이 됩니까? 약간은 창출이 됐습니다. 약간은. 그게 뭐예요? 안 먹던 사람들이 배달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외식이나 이런 거 거의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배달을 통해서 외식을 좀 하는 그런 게 좀 늘긴 했죠. 근데 그게 절대적 비중은 아니니까. 이게 그게 사업의 파이가 늘어났다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영업의 산업 구조의 파이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이들이 빼가는, 여기에서 그냥 돈을 양쪽에서 빼가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자영업자들을 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뭐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도의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사업 자영업자들로 보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산업의 근본적인 악의 구조를 깨지 않고서 지원을 해줬을 때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일종의 뭐 종기라고 하나요? 예,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상처의 근본 뿌리를 캐지 않고 계속 덮어두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안 아플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안 아플 수 있겠지만 이 종기의 뿌리는 점점 커져서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이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정책자들이 그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정책자들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게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쨌든 상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모르는 분야라고 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 배달까지 다 고려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얼마나 과한지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뺏어먹는 구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